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방에 들어오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연 1.25%가 됐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좀 부동산 시장의 투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성 대표님, 부동산 시장, 지금 이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앵커 잠깐 얘기하셨듯이 지금 뭐 기준금리, 이거 기준금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장 이것이 이제 어떤 대출 금리로 많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대출 금리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요. 물론 지금도 또 뭐 이전에 뭐 많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리라는 것은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뭐 꼭 투자자가 아니라도 내가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다 대출 받으시잖아요. 뭐 전세를 얻어도 다 전세 대출을 받듯이.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당장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금리 그러면 그렇죠. 비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도 내가 이제 좀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거꾸로 본다라면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있어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이 시절에도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올렸어요. 자, 근데 7차례나 올렸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던 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금리라는 게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낮출 거냐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참여정부 때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거냐. 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22개월 만이죠. 이제 2020년 2월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죠. 코로나 막 시작된 이쪽 시점인데, 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계속 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뭐 0.5%까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0.5%, 0.75% 이런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전 수준 1.25%로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 자,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도 기준금리가 1%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낮은 금리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였었기 때문에 또 1%대로 올라가면 그만큼 좀 충격이 큰 거죠. 자, 한국은행에서 14일 날 기준금리를 이렇게 1.25%로 올린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거죠. 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가계대출 관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심리적인 부분. 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리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바로 이 심리적인 부분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0.5%에서 한 1% 정도 올린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1%에서 2% 정도 하락한다. 자, 이렇게 이게 일반론적이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딱 이 금리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특히나 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무조건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보지 않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이런 경험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그렇죠.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된 경기 과열일 뭐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많이 회복됐다라는 또 반대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든지 그렇죠. 물가가 계속 저물가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아, 우리나라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되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실물자산 쪽으로 그만큼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또 실물자산 쪽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뭐 좀 메커니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당장은 쇼킹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후폭풍에 대해서. 자, 일단 대출 비중이 컸던 뭐 서울 외곽 지역. 자,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일단은 6억 이하가 많았던 이런 것들은 대출 비중이 한 60%에서 70%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았던 거죠. 자, 그런데 또 9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또 대출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자, 그런데 15억이 넘어가면 아예 또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억 아래쪽에 그래도 많이 포지션이 있었던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9억 이하 쪽에 포지션이 많았던 지역 아니면 아예 6억 이하 쪽에 포지션이 많았던 요런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대출이 잘 나왔던 이런 대출 비중이 컸던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경기권 안에서도 조금 뭐 외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인천이라든지 지방 이렇게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지역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자, 대출에서 아예 제외됐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9억에서 15억 사이도 그래도 대출이 좀 적었던 부분이고 아예
15억이 초과돼서 아예 지금까지도 대출 한 푼 안 나왔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크게 또 상관이 없는, 그래서 고가 쪽에 좀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은 거꾸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좀 상황들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영끌이라고 해서 패닉 바잉,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황 상태에서 이렇게 샀던 이런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패닉 셀링, 패닉 바잉 했던 거를 패닉 셀링, 공황 상태에서 막 내던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자,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활성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지금, 그렇죠, 또 관심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광역 교통망, 지금 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뭐 D노선에다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은 2노선까지, 그렇죠,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광역 교통망 또 뭐 철도 뭐 연장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호재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또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뭐 기대감들도 또 실제로 갖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여당 후보든지 지금 뭐 야당 후보든지, 그렇죠, 지금 차기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은 대출 같은 거 풀어주겠다. 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세금 깎아주겠다. 지금, 그렇죠. 세금 완화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제 공급 쪽에 있어서 보자라면 지금 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라고 하면 3기 신도시를 뭐 중심으로 하는 저 외곽 쪽의 어떤 수도권 쪽 뭐 이런 쪽에 많은 공급이었다라면 지금 이야기가 대선 후보들이 얘기에 나오는 많은 공급들이 오히려 서울 도심권 안에 중요한, 그렇죠,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특히나 뭐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많은 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재개발 이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급들이 어쨌든 뭐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라면 좀 완화되고 뭐 안전진단도 완화해 주겠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재건축 연한도 땡기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공급들에 대한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출을 그렇게 쉽게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대출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끌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도 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하는 것처럼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이 패닉 셀링으로 해서 물건을 막 그 시장에 싼 값에 던지고, 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다만 이런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패닉 셀링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초저금리 시대, 이제 우리가 제로금리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이제는 뭐 제로금리는 뭐 당분간은 아직은 좀 구경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 초저금리가 끝난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죠. 자, 일단은 대기 수요가 꾸준한 게 있습니다. 맞죠? 도심 안에 있는 신축. 자,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뭐 3기 신도시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 이것이 입주까지 가려고 하면 앞으로 빨라도 뭐 한 3, 4년, 늦으면 그래도 한 5, 6년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꾸준한 신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GTX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 그 연장 뭐 노선에 관한 이런 교통망 예정지들, 그다음에 공급이 어쨌든 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의 희소성,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대출 금리 때문에 이 매매 수요 쪽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심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요 심리가 결국은 전세 시장에 그냥 남아있거나 아니면 전세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고, 또 더구나 계약갱신 청구권 세임대차 지금 관련된 게 올 8월로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 또 많이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2년 동안 못 올렸던 것들을. 자, 그러면 좀 갭 투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겠다. 자, 또 하나가, 자, 전세 대출하고, 그렇죠, 뭐 이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월세도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월세 투자에 대한 매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증가할 수 있어서 월세 받는 어떤 그런 부동산 상품들이 좀 유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정말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고민도 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재성 대표님 매주 화요일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 이걸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또 1:1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또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정보 체크. 일단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잠식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시세 4억 3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단 지역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보합 어떤 그 조정 어떤 이런 국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그냥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월세 받는 거 좀 갖고 있고 싶다,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뭐 그렇죠, 여전히 지금 주택 쪽, 아파트 쪽은 뭐 갖고 있으면 좀 규제도 많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부세다, 세금 부담도 지금 많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내가 조그마한 상가 같은 거, 이제 그게 이제 근린 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좀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뭐 또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또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주택임대사업 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순수한 어떤 근린상가 쪽을 이제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잠실 권역 쪽에 있는, 그렇죠, 근린상가, 그것도 한 4억 대 정도에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실을 보는 이유 바로 이거죠. 자, 한강변에 있다. 그렇죠. 한강 가까이 있다라는 건 강남 안에서도 정말 가장 입지로서 우수하고, 자, 또 하나는 빼어난 그런 인프라. 그렇죠. 우리가 뭐 롯데월드 타워다, 뭐 그 주변 가면 워낙 번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강남에서 동쪽에서 또 가장 큰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잠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10억대 지금 하던 게 지금 3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이고, 특히나 이렇게 뭐 잠실주공 5단지 우성, 장미, 뭐 진주, 미성, 쿠로바, 아까도 제가 잠깐 이슈 진단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도심 내 공급을 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또 이런 그 뭐 잠실 쪽이 되겠죠. 지금도 새 아파트가 약 한 2만 7천 세대 거의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들이 또 다 새 아파트가 되면 약 한 19,000 세대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거의 5만 세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잠실 종합 운동장 바로 주변에 바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부지만 무려 35만 제곱미터, 거의 10만 평이 넘어가는 이런 거에 사업비만 약 한 2조 1천억 원. 정말 민자 사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일단 잠실 한강공원이 이렇게 바로 있듯이 바로 한강변이라는 거. 자, 또 올림픽공원, 그렇죠.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삼성역 쪽, 그러니까 테란노각,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잠실역, 그다음에 또 이제 몽천 토성역이 8호선이고 한성 백제역이 지금 9호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2호선, 8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이렇게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큰 축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그 어마어마한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 그러니까 뭐 컨벤션 센터라든지 지금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호텔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시설들이 들어오고, 지금 잠실역 쪽에도 롯데업무타운이라고 해서 엄청난 것들이 있죠, 여기에도.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요 가운데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상업지역이 잠실역 주변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 바로 요 지역, 그러니까 몽천토성역 8호선, 한성백제역 9호선, 잠실역 2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상업지역, 바로 이 상업지역을 우리가 중심에 봐야 되는데, 이 상업지역 안에 있는 그런 근린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역 인근의 상가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과 시세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투자 전략과 시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잠실 업무단지, 뭐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이런 걸로 다 둘러싸인 이런 상업지가 되겠고요. 자, 이런 꼬마 근린 상가는 점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가 주택 수의 증가 없이 잠실권에서 비주택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일단 4억 3천에서 한 6억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 같으면 대출을 한 2억에서 3억 정도 활용한다라면 실제로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1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월 한 170에서 21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가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등포 그러면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 영등포 안에서도 영등포 시장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여의도역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여의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일단 뭐 영등포 시장역 5호선이죠. 영등포 유타운이 있는 바로 가장 고급 주거단지들이 있는 곳이죠. 또 영등포역, 뭐 쪽방촌 개발이라든지 집장촌 개발이라든지 영등포 고가차도 없어지는 거, 제2세종문화회관, 정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 곳이죠. 자, 여의도역은 더 말할 게 없겠어.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큰 이슈들이 있는 바로 이 지역, 그러면서도 여의도에 가장 가까운 입지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지금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투자 전략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투자 전략과 시세도 한 번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영등포 뉴타운의 확장 우리가 보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우리가 요 이슈들 챙겨보면서, 자, 지식산업센터하고 금융지역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이런 상업지역들 상업시설 잘 돼 있고요. 대규모 공원까지는.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가 있고 분리형 거실이 있으면서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1.5룸 구조의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여기에다 스타일러 같은 이런 의류 관리기까지 다 있는, 그렇죠. 그런 풀 빌트인, 풀 퍼니시드가 되겠습니다. 자, 2억 9,500에서 3억 1,500으로 여기도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2억 8천에서 약 한 2억 9천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의도에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그것도 1.5룸 풀 퍼니시드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실제로 1,500에서 2,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이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신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발빠른 정보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스타일리스트 안호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 부동산 투자 지방을 주목하라. 부산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국수익형 부동산 연구소 안호은입니다. 2022년도를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고 어떤 시장에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에 들어가야 되며 어떻게 세금 절세도 해야 되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서울권이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제2의 도시 바로 부산광역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이라든지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토지에 있어서 아니면 경매에 있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연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장이시죠? 바로 주택시장이 되겠는데요. 주택시장에 넘어가기 전에 주택시장이 되겠는데요. 주택시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제일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아파트 시장, 그리고 조금 월세를 좀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가는 어떤가, 그리고 토지는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향후 2022년도에는 대출이 어떻게 돼 있죠? 대출 제도가 DSR 제도가 2억 원 이상까지 올라가 있을 때에는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규제 속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금 내가 사야 될까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주택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는 한 80%에서 90% 이상은 향후 2022년도에도 집값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 한번 저희가 부산에 있는 아파트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낮으면서 수요가 많은 곳, 바로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를 주목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DSR 제도가 대출이 2억 원 이상까지는 DSR 제도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 가격이 낮은 지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대출이 2억 원 이상을 받지 않는 이런 소형 아파트라든지 소형 빌라라든지 소형 토지라든지 소형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지방의 약간 역세권 위주로 트리플 역세권이라든지 역을 끼고 있는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부산 진구가 있고요. 부산 진구가 2억 8천만 원에 현재 지금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바닷가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해운대구가 되겠는데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시세가 6억 6천만 원으로 현재 많이 최고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바로 옆 동네 수영구 같은 경우가 지금 4억 원의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다고 하는 부산 동래구가 바로 3억 6천만 원에 그 바로 옆 동네 바로 금정구가 2억 8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에는 현재 평균 시세가 약 최대 6억에서 작게는 2억 원대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이라든지 수도권 정도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어려우시거나 내 집 마련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부산광역시나 지방 쪽으로 약간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생적으로 생기는 지역이 있겠죠. 바로 양산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1천만 원으로 많이 올라진 상태고요. 그 바로 옆 동네 바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김해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만 원의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부산광역시가 아직까지도 아파트 시장으로서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가 되겠습니다.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8천만 원에 지금 현재 시세가 이루어져 있고요. 2억 8천만 원의 평균 시세가 이루어져 있는 이 그 평균 시세를 봤을 때 DSR 제도 2억까지 봤을 때는 평균 현금 자기 자본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만 있어도 실투자 금액에 좀 많이 부담감이 많이 덜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정부 규제 속에서 이렇게 부산광역시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때는 틈새 시장으로 많이 노릴 수 있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북구, 그리고 부산 진구, 그리고 동구와 사상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네 가지 지역을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부산의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아드린 부산 진구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 혁신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금융인구 종사자마들 약 3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인근에 파생적으로 생기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공급 자체가 많이 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잡을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세가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의 중심의 서면역에서 1호선, 2호선 라인을 걸치는 서면역 라인으로 끼고 있는 부산 진구가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장으로 보게 된다면 부산 지하철 라인으로 제가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라인으로 서면역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가 바로 부산 진구로 들어가는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지역을 5가지 지역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빅5 상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서면역과 그리고 연산역, 그리고 동래역, 그리고 수영역, 그리고 미남역,
이렇게 빅5 상권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현재 이렇게 다 동선이 다 교차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와 그리고 여기 북구 그리고 사상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구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하단선 라인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개통선이 지금 또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평균 시세가 2억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하철 라인을 떠나서 저희가 부산 지역을 좀 꼭 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3가지 지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진구가 되겠는데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면역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산 진구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혁신센터죠. 혁신센터. 바로 국제금융단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금융단지가 되겠는데요. 이 금융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2년 1월 17일 날 부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부산 진구의 혁신센터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향후 유동인구랑 상동인구랑 고정인구가 굉장히 많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평가되어 있는 부산 진구가 고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상구가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에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공급과 수요와 밸런스가 안 맞는 지역입니다.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급이 많이 딸리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이 부족해서 개발할 땅이 부족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역에 파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부산 진구로 많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분양이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신규 분양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상구 쪽과 부산 진구 쪽을 꼼꼼히 보신다면은 투자 전략에서 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산에 가시면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남포동 이쪽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첫 번째 부산 진구, 사상구, 중구가 되겠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 북항 재개발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라 중앙 정부 사업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이고 부산 시자체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많이 품고 있는 부산 중구와 그리고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사상구 그리고 개발 호재와 유동인구와 상동인구를 고정적으로 3박자를 이루고 있는 부산 진구 여기 지역을 조금 섬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하는데 시작하는 데서 돈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방에 제가 주목을 하라는 이유는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 소액 부동산 투자 방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수도 있겠지만 갭 투자. 자, 갭이 집값이 3억이면 전세가가 2억 8천이면 한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갭은 또 높고 이런 지역을 지금 부산 진구와 사상구 그리고 중구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께서 갭 투자를 하신다면은 많은 향후 투자 수요에 있어가지고 투자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오늘 주제는 3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진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부산 진구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에
한 군데, 여의도에 한 군데 있고요. 국제금융센터가. 그리고 부산에 문현동에 지금 한 군데가 더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제금융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의 여의도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서면 인근에 있는 문현동에 지금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많이들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겠는데요. 바로 생활력 숙박시설이 요즘 분양이 또 붐을 또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출 규제라든지, 제매,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피를 받고 어느 정도 제매하는 이런 규제 속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 시장, 생활력 숙박시설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매는 당연히 부동산 고수분들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경매 세미나라든지 경매 강연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지식산업센터와 생활력 숙박시설을 한번 생숙이라고 하죠. 생숙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토지와 M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사기를 안 당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개발이 가능한 땅만 건축을 하셔야 되고요. 건축이 가능한 땅만 매입을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보시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MPL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해서 배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생활력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주목해야 될 점이 부산은 서울보다 한 10년 늦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한 10년에서 한 5년, 제일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정도 늦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약간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대출이 제도가 많이 정부에서 누르는 제도가 많이 없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정부 규제 속에서 틈새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매 제한 또한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식산업센터 대출도 약 80%에서 최대 90%까지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소액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고 실수요자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 소형 아파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지역을 세 군데를 제가 찍어드렸죠. 부산 진구와 그리고 사상구 그리고 중구 이 세 가지 지역 중에서 1순위로 제가 뽑아드렸던 부산 진구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 매매 가격이 2억에서 2억 2천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갭 차이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서 소액 부동산으로서 투자하시기 적합하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어느 정도 입문을 하시고 고수분들께서는 대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투자 금액이 작아지고 그만큼 레버리지, 지렛대의 효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수익까지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의 지식산업센터에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 포인트를 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90%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을 계약금 10%를 걸고 나중에 그 건물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받았고 임차인을 받았을 때에는 투자 금액이 원금까지 다 회수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소액 투자와 원금 회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현동에 바로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건설사가 지금 수주로 예정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랜드마크죠. 바로 45층으로 이루어지게 될
부산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센텀 쪽에 옛날에 구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진 게 있지만은 혁신적으로 지금 국제금융센터로서는 부산의 두 번째로, 아니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45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주변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 또한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바로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문현 1구역과 북항 재개발,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인데요. 동천 사업이 있습니다. 동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청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바로 부산에는 부산 진구랑 남구랑 연결해주는 동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청계천, 동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산에도 이제 동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 동천을 흐르는 따라서 물이 따르는 지역으로 돈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역에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현 국제혁신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3단계 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부분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취등록세, 뭐 부분 감면 부분이라든지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 투자자분들, 법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입지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범내권역과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센터역, 이렇게 바로 더블역세권의 중앙에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흐르는 지역이 바로 동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동천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여기에 바로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데요. 서면역 같은 경우가 바로 위쪽에 있고요.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보로 약 7분에서 9분 정도로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부산은행이나 본점이라든지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반경 500m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금융센터가 다 자리를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인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하철역 세 군데를 또 포괄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형 아파트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도 도보 5분 정도 거리에서 9분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 부산과 서울은 약 제가 10년 정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갭 투자로서 지금 많이들 지금 유행이 많이 탔었는데, 부산에도 갭 투자로 또 접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소액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시려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경매라든지 MP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은 소형 아파트들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전세로 갭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산에서 매주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또 할 건데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연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부동산 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이 부산 부동산 투자에서 부산 지식산업센터 또 문현 국제금융단지 같은 이런 투자의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호은 대표님과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또 노란 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